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윤영휘 교수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영국과 미국의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국은 지금 우리 상황엔 전쟁은 옳지 않아 라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려고 했지만 이미 미국은 선전포고를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양측 다 사실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 뚜껑을 열고 보니 역시 전통의 강호, 영국은 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계속 이대로 흘러가진 않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만한 전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리호에서 큰 전투가 일어난다고 하죠. 맞습니다. 미국도 이 시점부터는 이제 드디어 조금 유능하다고 볼 만한 장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나요? 그 이름도 유명한 올리버 하자드 펠인데요. 그 사람이 나이아가라 전선에 이제 부임을 하면서 영국 우세였던 전세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미군은 이리호에 강상 함대가 총 9척이 있었고 영국군은 6척이 있었거든요. 이 영국 함대의 지휘관은 로버트 H. 바클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호레이쇼 넬슨하고 함께 트라팔카르 해전에 참전했던 용장입니다. 한 팔이 없어요. 그래서 외팔의 바클레이라고 불립니다. 당시 그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던 주둔지 이름이 포트 엠허스트버그라는 곳인데 여기에 인디언 동맹이 14,000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다 보니까 식량이 거덜난 거예요. 이제 밀가루가 하루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급로를 뚫기 위해서 결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국 함대는 9척, 영국 함대는 6척이라고 했잖아요. 화력이 미국이 2배가 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813년 9월 10일에 양측 함대가 가시권이 보이는 곳까지 와가지고 이제 전투에 돌입을 합니다. 처음에는 영국군이 웨더 게이지를 차지했어요. 웨더 게이지가 뭐냐면은 풍향을 등지는 유리한 위치. 그런데 안 될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고. 바람이 중간에 또 바뀝니다. 미국한테 웨더 게이지가 넘어가요. 그럼 미국은 화력에서도 우위인데 바람 방향도 자기한테 유리하고 영국은 맞바람을 맞아가면서 화력에서도 열세인 상황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드민턴 쳐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엄청 세게 치는데 안 가는데 저쪽은 툭 쳐도 넘어와요. 맞습니다. 미군의 기함 로렌스함을 페리가 직접 지휘하면서 전투에 나섰는데 이 로렌스함을 상대로 디트로이트 영국의 기함인 디트로이트함과 퀸 샬럿함이 양측에서 포격전을 벌인 거예요. 2대1로. 그래서 로렌스함의 승조원 한 80%가 사상을 입습니다. 물론 이 영국 함선 두 척도 심각한 피해를 입어요. 보통은 그러면 항복을 하는 게 그때까지의 관례였어요. 80%가 사상을 당했으면. 근데 페리는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보트를 타고 그 옆에 있던 나이아가라 함으로 올라가서 다시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퀸 샬럿 함과 디트로이트 함이 나이아가라 함의 후미를 잡아서 레이킹샷이라고 후미로 포를 화력을 쏘면 갈기로 긁어내는 것처럼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걸 하려고 두 척이 기동을 하다가 두 척이 엉켜버리고 나이아가라 함은 빠져나왔어요. 이 두 척이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진 걸 보고 페리가 총공격해라고 명령을 해서 미국 함대가 화력을 퍼부었고 집중 포격에 영국 함대는 대파당합니다. 그래서 6척 중에 4척이 항복을 하고 2척은 도망가다가 납포돼요. 이리호에서 미국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 전세 역전을 딱 했습니다만 여기서 멈춘다면 미국도 타격이 있는 상황으로 끝나는 건데 전가 확대를 한다면 전투의 형세가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캐나다는 지형이 험해서 수로를 통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리호에 해상 우세가 넘어갔으면 보급난이 영국군이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국군 지휘관이었던 프로터 준장이 이제 템스강을 따라서 벌링턴 하이츠라는 지역까지 퇴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걸 미군의 해리슨 소장이 추격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터 준장 입장에서는 미군이 근처에 있네. 더 이상 퇴각하는 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라비안 타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일대에 방어선을 설치하기로 합니다. 당시 프로터가 이끄는 영국 인디언 연합군은 영국군 800명, 인디언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800명 중에
전투 가능 병력은 600명 뿐이었어요. 나머지 200명은 중상자예요. 그래서 프로토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남은 영국군 600명으로 얇은 방어선을 치고 인근 좌측 수풀에 인디언들을 매복을 시켜놓습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매복을 잘 안 했나 봐요. 매복지를 미군이 알고서 그 매복지로 돌격을 또 가합니다. 영국군의 방어선도 미군이 정면에서 돌격을 하니까 얇은 방어선이 그대로 돌파가 돼버립니다. 기병 돌격을 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중앙 돌파된 다음에 미군들이 대대적으로 공세를 가니까 영국군은 항복하거나 패주했죠. 이 전투의 패배로 템스강 일대에서의 영국군의 우세는 완전히 분쇄돼 버리는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까 인디언들이 매복한 곳을 향해서 미군이 돌격했다고 했잖아요. 그 지휘관 이름이 리치먼드 M. 존슨 대령인데 이 사람이 그 매복지를 향해 돌격을 하면서 인디언을 한 명을 사살을 했어요. 근데 그 인디언이 테쿰세였어요. 약간 참고로 테쿰세의 저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테쿰세가 너무 원한이 사무쳐서 죽어가지고 테쿰세를 죽인 그 헬슨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된 게 1820년이에요. 그래서 공이 들어가는 해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끝이 안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리호와 템스강에서 대승을 거둔 미군입니다. 그렇다면 이 캐나다 공략은 어떻게 좀 잘 돼갈까요? 미국이 한때는 당시 요크라고 불렸던 토론토를 점령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승기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 캐나다를 보면 저 5대5로 이어지는 저 세인트 로렌스 강이 있어요. 저 네. 해운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면 5대5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를 사실은 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어퍼 캐나다를 미국이 차지하고 싶으면 세인트 로렌스 해운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사실은 나머지 저 5대5 지역도 차지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그거는 실패합니다. 관록이 있는 영국군이 어떻게 막아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어 캐나다까지 진출하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 캐나다인이라는 정체성도 또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캐나다인들의 저항, 또 캐나다 민병대의 적극적인 영국 협조, 그리고 또 보급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죠. 보급을 하려 할 때마다 영국군 장성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보급선을 잘라내는데 성공을 거두었다는 걸 우리가 이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이 아무래도 이 자신들의 땅과 그 북쪽에서 싸우다 보니까 보급도 조금은 더 원활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도 더 잘 될 거잖아요. 영국이 가장 골머리를 썩었던 거는 사실 프랑스였잖아요. 거기가 주요 전장이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나폴레옹이 몰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으로 좀 주요 힘을 좀 그러네요.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814년부터 사실 영국 입장은 진짜 전쟁이 이때 시작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남는 병력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매니지하고 있었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예 부대를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미국도 이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특히 이제 웰링턴 장군 휘하에서 웰링턴 장군이 유럽 방면 영국군의 총사령관이었는데 그의 신임을 받던 정예 장교 4명이 지휘관으로 이쪽에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15,000명이 오는데요. 이 15,000명은 기존의 15,000명과 달라요. 민병대, 농사 짓다가 데려온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유럽에서 최정예 나폴레옹과 싸웠던 그 영국군을 이제 15,000명을 이제 북아메리카 전선에 파견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 베테랑들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미국 오자마자 지금의 로어 캐나다에서 내려와서 미국의 메인주가 이제 미국주에서 맨 끝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당시까지는 독립주는 아니었어요. 그 매사추세츠주의 일부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영국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14년 8월에 로스 장군 휘하에 25,000명의 해군이 호위함 3척, 순양함 3척, 기타 10척의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주 지휘 함선으로 영국 배는 HMS라고 His Majesty's Ship이라는 게 붙는데 HMS 로얄 오크호를 타고 지금의 버뮤다, 즉 중앙 아메리카의 그 여러 섬들을 우리가 카리브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거쳐서
이제 미국 해안을 향해 오게 됩니다. 그럼 어딘가 상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미국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상륙 지점이 어떨까? 그래서 미국의 그 전쟁 장관이었던 존 암스트롱 주니어가 어디로 생각했냐면 그 수도 근처긴 합니다만 볼티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거기가 아니었고 이제 그 주 목적은 바로 이제 워싱턴이었던 것이죠. 그 수도로 바로 가네. 이런 미군을 향해서 영국군의 정예 병력 선발대 4,500이 메릴랜드의 베네딕트로 상륙을 해서 진격을 합니다. 평소에 민주공화당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던 미국인들이 앞장서서 길 안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미군은 이제 자기들이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방어사령관이었던 윈더는 급하게 워싱턴으로 연결되는 모든 다리를 폭파하라고 끊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급하게 민병대를 동원을 해요. 그래서 6,000명 정도 조달을 했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한 보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급한 대로 포토맥 강의 지류를 따라서 워싱턴은 접근할 수 있는 수로들을 땅에서 진지 편성하고 포대 배치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블랜든스버그라는 곳에 3중 방어선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치를 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개가 서로 유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3방어선이 제2방어선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간격이었어요. 그러니까 1, 2는 붙여놓고 3은 띄어놨었나 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먼로가 사령관 윈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야! 내가 국무장관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조정해! 라고 해가지고 제1방어선과 제2방어선을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1방어선과 제2방어선이 또 서로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1, 2, 3이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미군의 방어선을 향해서 영국군이 돌격을 가하는 거죠. 이 미군의 예상과는 달리 결국 영국군은 수도 워싱턴을 아예 진격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방어선은 여전히 부실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영국군의 공격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제1방어선에 대해서 영국군이 측방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자마자 미군은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않고 곧바로 도주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제2방어선으로 제1방어선의 병력들이 도주해서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령관 윈더가 패배주의와 절망감이 휩싸여서 퇴각하자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 미국의 현재 정예 부대들은 다 북쪽에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막는 민병대로서는 사실 좀 많이 좀 와야 될 가능성이 높은 부대들이네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 미군을 향해서 영국군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콩그리브 로켓을 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제3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지휘관 조슈아 바니 중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지휘하는 부대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위치를 사수하면서 야포로 그레이프샷을 계속 쏴서 영국군에게 피해를 강요했습니다.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그런데 이 바니 중령 부대의 측방을 방어하던 미군 민병대가 또 도주해버리니까 결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니 중령이 예하 부대원들에게 퇴각을 지시하고 본인은 진지해서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전투의 결과로 미군은 7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요. 영국군은 25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니 중령의 부대 말고는 나머지는 총 한 발 안 쏴보고 다 튄 거예요. 그러네. 네. 오히려 반대일 줄 알았는데 네.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렇죠. 부상을 입을 일이 없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방어선, 2방어선, 3방어선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축차 방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모전을 펼쳤다면 영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겠네요. 훨씬 압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겠죠. 요 시점쯤 되면은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데 전개됐던 함선들이 대량으로 미국 해역으로 넘어오거든요. 미국 함대들은 항구 밖으로 못 나가요. 다 봉쇄돼서. 봉쇄당. 네. 그 상황에서 미국의 해안선에 있는 모든 도서 지역을 영국 해군이 점령해 나가면서 메릴랜드에 상륙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워싱턴을 쳐버린 거죠. 네. 그래서 8월 24일 20시경에 영국군이 결국은 워싱턴에 입성을 하고요. 온갖 약탈을 하면서 국회의사당, 재무부, 국무부, 전쟁부, 백악관까지 정부 기관이란 기관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무기고도 타고 뭐 조선소도 타고 다 타는데 네. 이때 특허청은 안 탔어요. 해병대 건물이랑. 영국 특허가 좀 많이 있었나요? 그 특허청을 태우려고 갔죠. 네. 갔는데 그 영국 출신의 사람이 이거는 인류의 유산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태우지 말아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그 특허청은 남았고 해병대 건물은 저게 뭐 하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안 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살아남습니다. 민간 건물 아니야? 태운 게 얼마 태웠으면 64km 떨어진 데에서도 불빛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두고두고 영국, 미국 사이에 그 정상들이 만나잖아요. 네. 맨날 그 농담식으로 되게 많이 해요. 마지막 기억나는 게 2012년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고 영국은 이제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만났는데 이제 카메론 대통령 보고 지금 고맙다. 오랜만에 와줘서 200년 전에 너희 조상도 여기 온 적이 있었다. 다른 목적이지만 그렇게 얘기했더니 카메론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방비가 잘 돼 있군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농담도 하고 두고두고 하는 그런 농담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도가 이렇게 불타고 각종 주요 공공시설들이 불탔다? 이거는 다른 지역, 특히나 주 단위의 어떤 힘을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파에게는 이거 연방파 니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뭐 약간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최대 위기였죠. 아무리 그 수도 불탄 정말 저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쌓였던 내부적인 문제가 한 번은 또 폭발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싸웠다면 조금은 또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북서부에 기반을 두었던 연방파, 조금 더 강력한 중앙 정부를 주장했던 그 연방파와 조금 더 느슨한 중앙 정부 그리고 각 주의 주권을 강화하는 반연방파, 뭐 민주공화당 그런 사이에 이제 중요한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국면 속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사실은 이게 조금은 해소되고 그리고 미국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생기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계기로 나라가 더 갈라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잘 되는 나라는 위기 속에서 또 하나가 되잖아요. 미국은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요. 영국한테 정말 계속 자기들이 당하고 뿐만 아니라 수도까지 함락됐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들 사이에 일체감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쪽공무의 그 이후에 있었던 볼티모어 전투인 것 같아요. 볼티모어는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수도 근처고요. 그리고 영국이 반드시 점령을 해야 했던 그런 군사적 요충지인데 여기에 이제 영국군이 수도를 점령한 김에 이제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죠. 공격 당일 밤에 볼티모어의 모든 그런 시민들이 이제 불을 끄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군의 그 포탄 세례가 계속해서 그 밤하늘을 이렇게 번쩍번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보였던 게 뭐냐면 이 볼티모어에 있었던 맥켄리 요새에 높게 개양돼 있었던 그 미국의 국기 성조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성조기가 이제 만약에 쓰러지거나 내려가면 점령당했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날 아침에 폭격이 좀 잦아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라고 봤더니 아직까지도 걸려 있는 그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당시 변호사였던 프랜시스 스컷 키라는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유명한 시를 적었죠. 그 시가 바로 이제 The Star Spangled Banner라고 미국의 국가의 그 가사였습니다. 이런 예가 보여주듯이 위기 속에서 그동안 갈라져 있었던 미국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눈을 이제 해전으로 돌려보면 해전에서는 어떤 양상이 보였나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제 그 육전에서는 영국군이 좀 강했고 해전에서는 이 미국이 선전을 했다라고 원래는 해전에는 하잖아요. 영국군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요, 영국은 육전에서도 진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나폴레옹과 싸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트라발카도 있지만 워털루 전투 있듯이 막상 각 잡고 싸워서 영국이 별로 진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전에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되게 강한 나라니까 해전에서 좀 상당히 좀 고전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면서 1814년에 해군력에 좀 여유가 생겨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해안을 이제 영국이 봉쇄를 합니다. 한마디로 배에 띄워놓고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네. 상당히 괴로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해군은 어떻게 나름의 선전을 했는가? 이때 미국도 뭐 실행되다 말았다 하긴 했지만 이제 해군 강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속에 만들어진 그 대형 프리깃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컨스티튜션 함이 있고요. 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함도 있습니다. 이런 함들이 대형 프리깃 함이 3척이 있었는데 이제 이 단일 배로만 따지면 영국 함선들보다 웬만한 프리깃 함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이 해군이 강하다는데 잘 보면 영국은 어떤 강력한 배 하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해상 전술을 되게 잘 쓰죠. 한마디로 좀 넓은 바다에서 영국군이 이렇게 대형을 세워서 각 잡고 싸우면 해전에서 거의 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미국 연안이죠. 미국 연안. 미국은 멀리 못 나오고 한마디로 영국군이 공격할 때 막아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선형 대형이 영국군의 선형 대형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단함 전투라고 그러는데 배와 배끼리 싸우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럴 때 미국군의 우위가 생기는 겁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이 작전을 써가면서 하면은 영국이 유리하지만 1대1로 붙었을 때는 기술력이나 갑판이나 이런 사실은 하나하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영국 상선들이 오는 것을 뭐 공격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걸 보호하러 갔던 영국 함선을 공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영국군을 일종의 해상 게릴라전으로 계속 괴롭혔습니다. 저 대형 프리깃이 영국군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화력이 2배예요. 컨스티튜션에는 포가 40문이 들어가요. 근데 당시 영국 해군 프리깃에는 많아야 20문이에요. 거기다가 당시 미 해군에 나대용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저 대형 프리깃 만들 때 목재를 엄청 두꺼운 걸 써가지고 포를 맞아도 안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함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발생을 하는 거죠. 1812년부터 저 컨스티튜션호가 여러 차례 전투를 수행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그건 대형 프리깃의 얘기고 전체적인 국면은 영국에게 완벽하게 해상 봉쇄를 장악당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의존할 게 사략선밖에 없는 거죠. 그 사락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옛날에 뭐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부터 많이 있었는데 국가가 아직 해군을 완전히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 상선을 이렇게 물수해가지고 징발해가지고 배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왕이나 정부가 일부 이제 큰 상선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적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해적질을 해서 대신 그걸 뜯어오면은 이제 일정 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원래 이거 오리지널이 영국입니다. 자기들이 많이 스페인한테 했던 건데 이 시기에는 또 미국한테 당한 측면도 있었던 거죠. 이영 전쟁 당시 미군은 캐나다와 5대5 방면으로 진격하지만 보급선을 유지하지 못해 퇴각한다.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정예 부대를 추가 투입한 영국군은 워싱턴을 불태우기도 한다. 한편 해상에서는 미군이 막강한 영국 해군을 상대로 사략 행위를 통해 대항하게 되고 1대1 전투에서 강했던 미군 프리깃함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타격을 가한다. 자, 미국은 한참 분위기 좋았다가 프랑스가 몰락하고 영국이 이제 시선을 완전히 미국으로 돌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영국은.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역전의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고 영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결정적으로 탁 끝내고 협상을 좋게 끌어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시기인데 이거 뭐 누구의 전략으로 결정적 한 방이 매겨집니까? 결국은 전투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메리카만이라고 발표했던 멕시코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나섭니다. 그 거점 도시로서 당시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던 항구 도시 펜사콜라를 점령하기로 했어요. 당시 스페인 당국의 묵인 아래 영국군의 에드워드 니콜스 소령이라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데리고 8월 14일에 펜사콜라에 진입을 합니다. 그 무렵에 미국의 장교 중에 앤드류 잭슨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민주공화당 행정부는 지금 영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스페인하고 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잭슨 소장이 출발해버린 거예요. 아, 미국이 생각보다 성격이 급한 면이 있네요. 네. 그래서 한 4,100명 정도 이끌고 펜사콜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군은 또 여기에 당황해서 그 펜사콜라 일대에 기껏 구축했던 진지들을 다 폭파시키고 후퇴합니다. 여기에 영국군을 분쇄한 잭슨은 이제 주요 전장이 뉴올리언스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12월 1일부로 당시 초승달 도시라고 불렸던 뉴올리언스에 간 거죠. 아 근데 앤드류 잭슨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영국군이 더 세를 불리기 전에 원천 차단을 했고 굉장히 기민한 전략이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뉴올리언스에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전임자가 윌킨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민심을 많이 헤집어 놨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는 프랑스의 신민이다. 나는 스페인 신민이다. 이렇게 하는 지경이었어요. 아, 그럴 정도로. 네. 앤드류 잭슨이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신데. 이런 것들을 본 괄괄하신 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포고령을 내립니다. 촉근해실 것 같은데. 맞아요. 총권에서 포고령 내립니다. 적군에게 부역하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안정이 되나요? 총으로. 총이 있으면 안정이 돼요. 네, 이렇게요. 예. 어떤 사람도 안정시킬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분노 조절 장애요? 아유 없어요 그런 거. 안 맞아서 그런 거죠? 들 맞아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 뉴올리언스로 진입할 수 있는 수로들의 포대와 진지들을 구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주지사였던 윌리엄 클레이번이 근처에 민병대를 다 끌고 온 거죠. 그리고 이 잭슨 장군도 깨어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백인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유민 신분이었던 흑인들도 정규군으로 입대시켰어요. 하긴 뉴올리언스는 조금 인종차별이 강했던 남부도시의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과 1년 전에 미군한테 토벌당했던 해적단이 있었거든요. 그 해적단 이름이 바라탈이라는 해적단인데 이 해적단들도 잭슨 장군에게 합류를 합니다. 일대 미국 사람들이 다 똘똘 뭉친 거죠. 와,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뭉친 미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뉴올리언스에서. 이 영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영국은 이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근처였던 자메이카에 1만 대군을 증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도 당시에 노련하고 유능하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었던 에드워드 패크넴 소장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영국군이 진격을 했고 그런 정예 부대를 맞이해서 미군이 저항은 열심히 벌였지만 대부분 패퇴당합니다. 그런데 이 미군들이 결사항전을 하면서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잭슨 소장은 방어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한 세 개 정도의 진격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영국군이 보그네호 방향으로 전진을 하거든요. 역시나 보급로 때문에 수로를 끼고 가야 돼요. 그래서 피아섬 일대에 전진기지를 설치를 하고 그 근처에 빌레레 농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전방지휘소를 설치를 한 거예요. 영국군 한 1,300, 1,500 그 정도 되는 병력이 와서 점령을 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잭슨 소장이 곧바로 1,8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 해군의 스쿠너함이었던 카놀라이나 그리고 슬루프함이었던 루이지애나를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야간에 이 두 함선이 영국군 진영 쪽으로 몰래 가서 갑자기 포격을 하는 기습을 합니다. 여기에 깜짝 놀란 영국군이 이 두 개의 함선을 상대로 이제 대응을 해야죠. 그때 대기하고 있었던 잭슨 소장의 그 1,800기가 영국군에게 총검 돌격을 가합니다. 둘이 교전을 하다가 영국군 275명, 미군 215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고 그 다음 날 영국군의 본대 패크넴 소장이 이끄는 추가 병력들이 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패크넴 소장은 당시 미군 병력이 자기들보다 훨씬 적다는 걸 몰랐나 봐요. 감히 우리를 기습을 해? 우리랑 적어도 대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곧바로 반격에 나서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 잭슨 소장은 유유하게 퇴각을 해서 로드리게즈 운하라는 곳까지 퇴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방어선을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참호, 2참호, 3참호, 토르까지 지어놓고 완전히 강화된 방어 진지를 편성한 상태에서 영국군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요 진지를 어찌됐건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15년 1월 8일 새벽에 영국군이 이 미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전을 세워요. 윌리엄 손턴 대령이라는 사람이 정예부대를 이끌고 가서 미군 민병대 포병대가 있었나 봐요.
여기를 공격을 해서 격파해가지고 미군의 포를 탈취를 해서 잭슨 소장이 방어하고 있는 주방어선의 후방에서 포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윌리엄 손턴 대령이 출발하기가 좀 늦었어요. 부대 정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늦게 출발한 거예요. 이 손턴 대령이 늦게 출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포대를 점령할 때쯤 되면 본대 전투도 끝났어요. 아니 오히려 같이 다니고 먼저 출발해야 될 사람이 왜 늦게 출발했대? 부대 정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 또 안 되려면. 네. 그러니까 미군은 아무런 혼란에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영국군 옷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당시에 안개가 깔려 있어서 잘 안 보였지만 너무나도 잘 보여요. 500야드쯤부터 안개가 거치니까 빨간색이니까 너무 잘 보이잖아요. 이걸 요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500야드에서부터 엄청난 화력이 퍼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레이프샷, 뭐 캐니스터샷 있는 대로 퍼부어지고 300야드부터는 라이플병들이 저격을 하기 시작하고 100야드부터는 머스켓병들이 또 산탄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 맞고 온다고요? 네. 특히나 패크넴 소장은 돌격과 동시에 말이 총에 맞고 쓰러졌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말을 갈아타고 다시 부대를 지휘했는데 1차 방어선에 거의 다 가서 한 200야드 앞까지 말 타고 돌격을 했는데 캐니스탄에 정면으로 맞고 몸 자체가 산산조각 나가지고 전사합니다. 사실 캐니스탄이나 그 그레이프탄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그냥 보병들 경우는 너무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요. 그래서 이 본대 전투가 30분 치렀거든요. 이 30분 동안 영국군 2,000명이 사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권을 인수한 존 램버트 소장은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전투를 중지시켰죠. 뉴 올리언스 전역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영국군은 2,450명의 손실을 입었고 미군은 350명의 손실을 입었어요. 와, 뭐 약한 뻥을 보태면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뉴 올리언스 전투만 놓고 보면 미군은 70명 사상당했어요. 근데 사실 이 뉴 올리언스에서는 미군이 승기를 잡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승리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1812년 전쟁이 약 3년 정도를 끌었고 크게 보면 이제 5대5 방면에서 한번 싸우고 이제 미국 북부 해안에서 싸우고 그다음에 남부의 뉴 올리언스 지방에서 싸운 거잖아요. 근데 각각 이제 이긴 측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캐나다, 영국, 미국이 각각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하는 전투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겼죠. 자기 그 지역을 지켰으니까. 영국 입장에서 수도가 점령했으니까 이겼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뉴 올리언스에서 아주 대승을 얻었으니까 이겼죠. 그래서 아직 결과적으로 말하면 승자가 불분명한 전쟁이죠. 뭐예요? 패자는 한 명 있어요. 누구요? 인디언. 인디언.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더 놀랍게도 방금 뉴 올리언스 전투를 얘기했는데 뉴 올리언스 전투는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생긴 전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워싱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전쟁이 종전이 돼요? 처음 이제 서로 이제 이 지리멸렬하게 가고 있으니까 결국 1814년도 후반에 이제 지금의 벨기에 겐트 지방에서 평화 협정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협정이 맺어지죠. 그리고 이게 아직 소식이 전달 안 된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네요. 1815년 1월에 이제 뉴 올리언스 전투가 일어났던 거죠. 아직 전보 못 받은 상태인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참 우정 시스템의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딱 뉴 올리언스 빼고 보면 영국 입장에서도 이제 수도를 점령했지만 계속 거기 버티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영국이 아예 미국을 점령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캐나다도 다시 보자면 결국 전쟁 이전과 국경선이 바뀐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미국과 영국 쪽 입장에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전쟁을 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서로 한 방씩 때려 주고받았지만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해상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너무나 타격이 커요. 미국도 유럽 무역이 필요하고 이제 영국은 이제 전쟁 끝내서 다시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너무 타격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타협을 해서 1813년 12월에 겐트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측이 이제 겐트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내용이냐?
전쟁 이전의 상태로 모든 점령지에서 철수를 하되 영국은 메인의 일부와 파사마 커디만에 있는 몇몇의 섬들은 소유권이 결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인디언들의 평화와 자유를 보장해주고 걔네들이 원래 누렸던 권리 보장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국도 승인을 하고 그래서 2월 17일 23시부로 모로 국무장관과 베이커가 각각 비준서를 교환을 하면서 정말 무의미했던 이 전쟁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정말 모든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영미 전쟁도 왜 한 거야?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은 어떠한 의미로 이 전쟁을 좀 받아들이게 되나요? 사실 뭐 안 일어나도 되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사실 잘 보면 역사상의 무역 분쟁이 결과적으로 이제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다 손해예요. 네. 그게 현대에도 주는 어떤 그런 교훈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사에 남긴 흔적들이 꽤 큰 전쟁이죠. 1812년 전쟁이. 일단은 이제 이 조약으로 사실 5대5 지방의 국경선 문제가 아까 막 60년 전쟁이라는 개념도 얘기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분쟁의 요소였고 또 해결이 안 된 문제인데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각각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인정하게 되는 건데 그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국경이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의 자긍심을 고취한 사건이었죠. 캐나다도 다민족 국가고 특히 이제 프랑스계 그리고 영국계의 갈등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심심한 이 나라에 이제 어떻게 몇 개 안 되는 외국과 싸웠던 그런 사례고 또 이긴 사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계도 같이 힘을 쌓아서 싸웠어요. 캐나다에는 정체성이 생기는 되게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이제 연방 정부의 중요성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각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죠. 사실 미국 역사 초기에 이 정말 연방 정부에 어느 정도 권한을 줄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논쟁거리였고 이것이 정파가 갈라지는 되게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1781년에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83년에 독립을 하고도 헌법이 89년에 제정되고 그 다음에 91년에 최종 이렇게 추인이 되거든요. 꽤 오랜 시간 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이 갈등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 강력한 중앙정부와 이제 통솔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중앙정부가 만들어낸 그런 연방군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각지의 민병대가 옛날에 독립할 땐 중요했지만 막상 외국과 밖에 나가서 싸울 때를 보니 이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 되게 중요한 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연방군 발달의 계기가 되었고 또 전쟁 중에 오랜 기간 또 영국 해군의 해안선이 봉쇄당했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해군이 또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812년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영국이 전투를 벌였던 미영전쟁, 영미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미영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세상에 많은 전쟁이 그렇듯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책은 사실은 전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 전에 그 서로 간의 대화와 또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는 정치, 국외적으로는 외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그런 교훈을 이 전쟁에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분쟁, 군사적 분쟁, 국가적 자존심 등 잘 생각해보면 충분히 말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일어난 사례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불필요한 전쟁은 결과물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교훈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쟁 전과 전쟁 후가 특히 달라진 게 없어요. 국경선 입장에서. 그러나 피해는 엄청났죠. 네. 영국은 오랜 전쟁을 끝냈는데 또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지고 이 전비를 또 갚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은 수도가 처음이자 아마도 마지막으로 불타는 그런 치욕적인 상황을 이때 맞이했어야 했었죠.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전쟁은 또 불필요한 또 그런 비용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국 무역 충돌을 해결 안 된 것이 겐트에서 대화로 해결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후 두 나라는 최근까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미
그리고 또 미국, 캐나다 사이에 무역 분쟁이 지금 있고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들의 조상들이 예전에 했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때의 교훈을 그때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서 모쪼록 대화로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꼭지를 뽑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다뤘을 때 그때 그 비용 절감과 삭감과 조직 해체가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의 사례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장교단의 정예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명의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기간이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병참선 확보가 모든 전역의 승패를 갈랐거든요. 그거는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지금 우리 한국군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방어작전을 하는 부대라고 해서 남한 지역에서만 전쟁을 한다는 보장이 없죠. 우리가 북한 지역으로 밀고 올라갔을 때 원정 보급기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철도의 간격까지도 다르거든요. 북한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역 분쟁으로 시작됐던 영미 전쟁, 결국은 끔찍한 결과를 낳는 진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이 지구상의 가장 핫한 이슈는 무역 분쟁 아닐까 싶은데, 대화 타협으로 제발 결국은 원래 국경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원래 하던 방식으로 무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전 세계인들에게 함께 전해지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